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전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어디 가고 아들과 둘이 살았나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남편은 일찍 죽었다라고 대답하곤 하는데 사실 죽은 건 아니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 적은 많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제가 아들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두 집 살림을 살았어요. 제 뱃속에 아들이 있을 때 말이죠. 전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별별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얘기 참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제 남편을 뛰어넘는 쓰레긴 보지도 듣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답도 없는 인간이었고요. 남편에 관한 얘기를 궁금해하실 테니 어떤 인간인지 잠시 써볼까 해요. 전 정말 예뻤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좋아하는 동네 청년들이 정말 많을 만큼 말이죠. 남편은 그중 하나였어요. 사실 별로 취향인 얼굴이나 대단히 능력이 많거나 집이 부자이거나 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저를 찍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 말입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들이대는 것도 폭력이라고요. 하지만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싫다는데도 끊임없이 찍었습니다. 저도 어느샌가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 오랜 기간 봐와서 정이 쌓인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과 전 연애를 하는 중이었어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제가 원하면 하늘의 별도 따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3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아들을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오늘도 늦어요? 넌 남편이 늦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매번 토를 다냐? 바깥이라면 늦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애가 졌다고 더럽게 유세 부린다니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늦든 말든 토를 달지 마. 남편이 하는 일은 그냥 네 하고 들으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말이 법인 줄 알고 사셨던 분인데 그거 반이라도 좀 닮아라. 시어머니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거든요. 뭐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나고 자랐으니 남편도 어떤 성격을 가졌을진 사실 안 봐도 비디오긴 했습니다. 어렸을 땐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냐고 말이죠. 나 이제 이 여자랑 살 거야. 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는 길고 손톱을 보라색으로 칠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애써 정신을 붙잡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당시에도 제가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혼하자는 말은 아니고 그냥 이 여자랑 살 거니까 내가 집에 안 들어와도 궁금해하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한 집에 살아도 뭐 남이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체. 그렇게 두 집 살림을 당당하게 임신한 본처 앞에서 통보하듯 말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정말 여태까지도 그런 인간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 지금 임신했어요. 다음 달이면 당신 아들도 이 세상에 나온다고요. 누가 뭐래? 내가 생활비는 다달이 보내줄 테니까 그냥 넌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얼마나 좋니?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애나 키우고 내 밥도 차릴 필요 없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냥 말문이 막힌다는 걸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졌죠. 남편은 그렇게 선언 아닌 선언을 한 뒤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아이도 남편 없이 낳았고 매일 밤을 남편 없이 보냈어요. 다달이 들어오는 생활비도 어느 순간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마 아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전 남편의 두 집 살림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던 데다가 결혼 초창기부터 그랬던 남편에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였는데요. 그날은 1년에 한 번 모이는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거든요. 거기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쟤는 아무 말 없냐? 지가 무슨 말을 해? 아니 아무리 등신천지라도 지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한다는데 찍소리도 못한단 말이야? 등신천치라 그래. 잘 아마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바짓가랑이 붙잡을걸?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또 애 생겼다 그러면 달라져. 달라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한 거 알기는 아냐? 걔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호적에 올릴 거 아니냐. 알게 돼도 상관없어요.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 두 집 살림을 차린 상간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집안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커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이런 남편과 이런 집안에서 살아도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주 강렬하게 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했어요. 물론 이혼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굉장히 분개했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혼을 하잔 말을 해? 너 미쳤어? 도장 안 찍어줘도 상관없어요. 난 증거 다 있으니까. 증거? 무슨 증거? 당신이 같이 사는 그 여자가 임신한 거, 그리고 오랫동안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증거 말이에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어? 이미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합의금이나 주고 재산 분할이나 제대로 해줘요. 그리고 양육비도 다달이 보내주고. 당연히 남편은 그러지 않겠다고 분개하며 욕이란 욕은 다 했고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으면 금방 물러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물론 남편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도 받아냈고 말이죠. 이렇게 독한 년인 줄 몰랐네. 이혼이 성사가 된 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전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어요. 물론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남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제때 보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독촉하면 보내주던 것도 1년이 조금 지난 순간부턴 아예 보내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시시때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아들은 그 행패를 다 보고 자랐습니다. 전 지금도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네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야 된다. 알겠냐? 엄마랑 아빠는 헤어졌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남편은 제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아닌지 시시때때로 감시했고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두 집 살림을 하던 상간녀가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뒤론 더더욱 저를 찾아오는 일이 잦았죠. 다시 합치자는 개소리도 정말 많이 했고 말이죠. 물론 새 여자가 생긴 뒤엔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새 여자가 생기면 저를 찾아오지 않다가도 헤어지면 다시 찾아오고 그거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쳐간 남편의 부인이 7이에요. 지금은 8번째 마누라와 살고 있고 씨가 다른 아들의 형제가 4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아버지같이는 안 살 거야. 아버지같이 살게 될까봐 무서워서 결혼도 못하겠어. 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슬픈 말이네요. 아무튼 전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없나 싶어서 말이죠.
서른이 다 되도록 연애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은 더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전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누구라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결혼을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니까요. 이 사람이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 며느리인 그 아이는 첫인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참해 보였어요. 그리고 똑부러져 보였고요. 아들 아이는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아버지에게 학대 아닌 학대를 당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엄마를 나중에 호강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만 놓고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긴 했죠. 남편이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을 두고 자기를 닮아서 이렇게 잘났단 소리를 할 때면 아들은 거의 경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크고 싶어서 발악하며 산 세월인데 그런 말 하시면 전 죽고 싶어지는데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이게 어디 아버지한테. 저한텐 단 한 번도 진짜 아버지셨던 적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뒤 남편은 아들을 찾아오는 일이 적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5 자식 중에서 저희 아들이 가장 잘된 케이스라 나중에 누울 자리를 봤던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들의 빠른 손절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지만요. 아무튼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는 제가 안쓰러울 만큼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저에게 다짐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전 정말로 이 여자만 사랑하고 제 가정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 난 네가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말 최선 다할 거예요. 자신에게 말하듯 한 번 더 그렇게 되뇌는 아들을 보며 정말 많이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혹시나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될까봐 겁내하고 있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사실 전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믿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혹시나 자기 아버지 닮았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잘하는 아들을 보면서 점점 그 걱정을 떨쳐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그 주인공에 대해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됐네요. 이 얘기의 주인공은 제 남편도 아들도 아니고 바로 며느리거든요. 며느리 때문에 이 사연을 쓰게 된 거니까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며느리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라 좋은 직장을 다니는 그 누가 봐도 탐날 만한 1등 며느리감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던 날 주위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하나같이 정말 며느리 잘 본 것 같다고 네가 말년에 팔자가 핀 것 같다는 얘기를 다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쎄하다 싶은 순간들이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 안 입으시면 안 돼요? 아, 왜? 이 옷이 이상하니?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건데 좀 뭐랄까 없어 보여요. 가끔 이렇게 머리를 안 거치고 말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렸고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들에게 크게 한 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못 배운 사람처럼 말을 왜 그렇게 해? 못 배운 사람이라니 당신 말 다 했어? 그렇잖아. 어른한테 말 예의 바르게 하는 방법 못 배웠어? 그 문제로 제 앞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저 때문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론 며느리가 잘못하거나 해도 제가 감싸주거나 아들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모른 척을 하곤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던 아들이 한 결혼을 그리고 노력해서 지켜오고 있는 가정에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손주가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리고 며느린 점점 더 되바라져 갔습니다. 보통 어른이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린 하루가 다르게 막되먹은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아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저 열무김치 먹고 싶어요. 어머니, 그런 가방은 제발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니시지 말라니까요. 같이 다니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쪽팔리잖아요. 어머님 그거 드셔도 되지만 우리 준우는 안 돼요. 피부가 민감해서 유기농만 먹는 앤데 어쩌다고 과자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치매도 아니고. 저에게 반찬 심부름을 시키는 건 예사였고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는 둥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손주였어요. 혹시나 손주의 입에 들어가는 거나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면 눈을 뒤집고 화를 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없을 때 말이죠. 아들과 며느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손주를 제가 봐줬었거든요. 어린 남자아이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전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며느린 고맙다는 말은커녕 언제나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사람을 쓰는 게 어떻겠니? 하고 말이죠. 제가 손주를 보기 싫어서 한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마음에 차는 사람을 고용해라 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며느린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 손주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너무 내가 하는 걸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하는 말 아니니? 그러면 어머님이 노력할 생각을 하셔야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걸 요구하듯 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물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봐주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손주를 사랑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손주가 평소에 며느리에게 호되게 훈육을 받은 건지 저와 있을 땐 투정도 많이 부리고 뭐가 먹고 싶다고 떼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건 며느리가 못 먹게 하니까 더더욱 그랬습니다. 또 전 그런 손주가 너무 안쓰러웠고요. 당장 애가 원한다고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애를 위해서는 안 주는 건데 그렇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고 그러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며느리와도 고성에 오갈 뻔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모두에게 평화가 올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론 감사하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리고 언젠간 알아주겠지. 뭐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저에겐 안 싸돈 되는 분과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아무리 못 배워도 그렇지. 거기까지 듣고 누군가 저에게 찬물을 뿌린 것 같은 기분이 바로 들었어요. 제 얘기라는 걸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태어났는지 정말 미스테리라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결혼할 때도 며느리가 좋아서 몇 년을 따라다닌 거라는 말을 들었었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에겐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참아줬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기도 하고 말이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진짜 쪽팔려 죽겠어. 이젠 아들이 용돈도 주고 하면 그걸로 옷도 사 입고 하지. 치질이 궁상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자기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걸 정말 모른다랍니까? 제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해온 옷을 입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선 저도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었어요. 동네 마트 같은 곳에서도 옷을 사기도 했고요. 며느리의 눈으로 봤을 때 못했을진 몰라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 사이에선 신경 써서 입고 다닌다는 소리를 매번 들었어요.
나중에 진짜 더 나이 들면 요양원에 모시자고 할 거야. 그 사람? 지금이야 뭐 자기 엄마면 죽고 못 살아도 나중엔 결국 자기 식구들이 제일 소중해지게 되어 있어. 내 말 듣는 날이 온다니까? 그 말은 화도 났지만 슬프기까지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에게도 다 이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격상 며느리와 헤어지겠다고 할 게 뻔한데 전 제 손으로 아들의 가정을 깨는 짓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마 그날 일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은 손주가 유독 저에게 어리광을 많이 부렸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햄버거 먹고 싶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 혼난다. 친구들은 다 먹어봤다는데 나만 못 먹어봤어. 손주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조르더라고요. 손주가 있으신 할머니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조르면 할미된 마음으로 참 거절은 못합니다. 마음이 매우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주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사줄 테니까 엄마한텐 비밀로 해야 된다. 알겠지? 손주는 신이 나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인데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손주가 아주 어릴 때의 일이었고 이젠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며느린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정말 미치셨어요? 정신이 나가신 거냐고요? 애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한번 먹게 했다.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키우는 것도 안 좋아. 지금 절 가르치려 드시는 거예요? 며느린 기본적으로 절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제일 어이없는 게 그겁니다. 단순히 덜 배우고 못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 무시해서 한참 어른들에게도 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게 자존심 상해했던 것, 전 아직도 그게 너무 괘씸해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거 한번 먹이는 게 얼마나 큰데요. 왜 제가 하라는 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세요? 했던 말 금방 잊어버리게? 그런 말까지 들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했니? 처음도 아니니까 그렇죠.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엿먹어보라고?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왜 일부러 그래?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드리죠.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날 며느리에게 정말 온갖 말을 다 들은 것 같아요. 할머니 자격이 없다는 둥, 못 배웠다는 둥, 정신이 나갔다는 둥 말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절 노려보면선 인사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 전 거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와 떨어져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것 또한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붙어 살면 계속 이런 잡음이 나올 것이고 언젠간 아들의 귀에도 들어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제가 서러워서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말이죠. 나 시골에 내려가서 살란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난 이제 조용하게 내려가서 살란다. 무슨 일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세요. 어머니 그냥 이러실 분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해줄 때까지 끈질기게 물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 아들이 이유를 계속 물어주길 바랐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는 아들은 순순히 저를 내려보낼 아이가 아니긴 했거든요. 난 이제 이런 취급 당하고는 못 살겠다.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간 너무 억울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시어머니한테 제정신이냐 미쳤냐, 자기 주제를 모른다,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이런 소리 하는 며느리랑 난 이제 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그 말에 아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되물었어요. 아들은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가 아들한텐 잘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엄청나게 분개했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와 아들은 일반적인 모자 관계보다 조금 더 특별할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아들은 화가 잔뜩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어머니,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바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들한테 다 이르셔서 뭐 어쩌시려고 이러신 건데요? 이혼이라도 시키려고요? 나는 그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유리한 대로 얘기하셨겠죠. 내가 유리한 대로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해온 막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만 얘기해도 아직 다 못했는데.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아들 이혼을 시키고도 어머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머니 성격을 몰라요. 아들 이혼남 만들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사실 거기엔 아무런 대답을 하진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처럼 전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놓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정확히는 제가 이혼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 스스로 자처한 일이긴 하지만 저만 입 다물었으면 평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절대로 제 아들 못 주거든요. 그리고 그 말도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전 손주를 못 보고도 살 수 없었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제가 막을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겁을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며느린 제가 겁을 먹었다는 걸 단번에 눈치를 챘고요. 이제 사태 파악이 조금 되세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땐 후회했던 것 같아요. 입을 다물 걸 왜 아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나 하는 후회 말입니다. 시골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으면 얌전히 조용히 내려갈 것이지 왜 입은 털어서는 괜한 아들 이혼남 만들게 생겨서 좋으시냐고요. 네? 이혼하자든? 네, 당장 갈라서자고 난리더라고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네? 어머니가 만든 사태니까 어머님이 수습하세요. 지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노막 났다고 하세요. 뭐?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해요? 노막 났다고 아프다고 하고 요양원 들어가시라고요. 어차피 시골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말을 어떻게... 그래야 그 사람이 믿죠. 지금 정말로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어머님은 노망이 맞으니까 딱히 거짓말도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너 미쳤어? 돌았니? 언제부터 듣고 있었던 건지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저도 저지만 며느리가 엄청나게 놀란 게 보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라 저도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알겠다. 뭐? 넌 그런 적이 없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너 어디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며느리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말이죠. 뭐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반성할 기미가 아예 없어 보였으니 그건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이제 와서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지금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을 어머니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여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어머니한테는 잘하자고. 우리 어머니는 그럴 자격 있다고. 내 얘기 다 듣고서도 이러는 게 네가 사람이니? 제가 남편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그간의 얘기를 며느리에게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아들은 어머님을 잘해드리자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겠지만 며느리는 그게 부끄러운 시댁의 모습이었던 거고 말이죠. 몰랐으면 모를까. 내가 안 이상, 그리고 본 이상 난 절대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여보, 이혼만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요, 네? 조금 전까지 이혼을 빌미로 저에게 협박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기는 했어요. 이혼을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저에게 그걸 무기로 협박을 한 거니까요. 어머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용서해달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제발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며느리는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그런 거에 원래 마음이 정말 많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며느리에게 그 꼴을 당하고도 마음이 흔들릴 만큼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말도 걸지 마. 그리고 아들은 그 누구보다 저의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감히 네가 어머님한테 용서를 말해? 여보, 당장 나가. 전 아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본인도 그날은 이성을 잠시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서 그런 장면을 봤으니 말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보고선 오늘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울먹이더니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가 왜 죄송하니? 제가 들여온 사람이니까요. 어머니 호강만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곤 흐느껴 울었어요. 사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안사돈과 함께 절 찾아온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딸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많이 넘겼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들아이가 너무 완강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 마음을 돌린다면 저도 마음을 돌릴 생각이었어요. 어른까지 와서 이렇게 사과하는데 저 같은 마음 약한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완강했습니다. 당시엔 아들 앞에서 며느리 얘기도 못 꺼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전 며느리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면 받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이가 말도 못 꺼내게 하니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니 진짜 이 집안 식구들은 끝까지 자기 주제들을 모르네. 갑자기 안사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얼굴과 다른 말투였습니다. 제가 몹시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우리 쪽에서 이만큼 굽히고 들어왔으면 정도껏 받아줘야지.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아요? 박사방도 사돈도. 우리 아들이 무슨 주제를 모른다는 건가요? 저를 욕해도 아들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하여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없이 산 주제에 가진 거라곤 본인이 좀 잘난 거밖에 없으면서 자존심 안 굽히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거. 앞서 얘기했지만 사돈댁과 저희 집은 차이가 조금 나기는 했습니다. 사돈댁은 따지면 중산층 이상 되는 집안이었고 저희 집은 서민층 그 이하였으니까요. 우리도 싫습니다. 우리도. 이혼한다면 우리도 두 팔 들고 환영이라고요. 엄마! 그런데 얘가 죽고 못 살겠다니까. 지 남편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고개까지 숙이고 들어오는 건데 진짜 너무 주제를 모르고 나대네. 우리 집 같은 사돈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그 몰상식하고 막대먹은 성격이 어디서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뭐 하긴 보고 자란 게 있으니 그렇게 행동했던 거겠지만 말입니다. 너도 일어나. 뭐 좋은 걸 더 보겠다고 이 그지 같은 집안에 붙어 있겠대. 너 지금 당장 재혼해도 박서방보단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도 싫어. 이혼해. 안사돈이 그렇게 소리치고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자신의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전 멍하게 앉아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사달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아이와 며느린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처가를 찾아가 한바탕 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만났을 때 며느리와 안사돈이 그전에 비해서 태도를 조심하는 걸 보고 그랬다고 짐작만 할 뿐 정확한 얘기는 듣지 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아들이 요구한 조건을 그쪽에서 다 맞춰줬다고 하는 걸 봐선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긴 했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이지 말이에요. 전 그렇게 며느리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전보단 전 훨씬 더 잘 지냈죠. 아들도 그래 보였고 손주도 자기 엄마를 찾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안사돈이었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안사돈의 목소린 어딘가 상당히 당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랑하려는 듯한 뉘앙스도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적중했습니다. 우리 애 결혼하거든요. 며느리가 재혼한다더군요. 이혼을 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상대도 재혼남인 것 같았고요. 그 소식 전해주시려고 연락하셨어요? 아무래도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불쑥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일은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차원에서 미리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재혼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며느리가 종종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거니 싶어서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안사돈은 조금 당황한 듯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혹시 축하를 바라는 건가 싶어서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안사돈은 그 축하한다는 말에 욱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는 자랑하고 제가 약에 오르길 바랬는데 제가 그런 반응이 아니자 되려 본인이 약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한의사예요. 아, 네, 그러시구나. 돈도 잘 벌고 집안도 그쪽 집안보다 훨씬 더 좋고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위를 만나려고 박서방을 만난 거로 생각하면 뭐 그쪽이랑 사돈 맺었던 것도 그렇게까지 거지 같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쯤에선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임을 저도 눈치챘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참 잘된 일이네요. 이번엔 잘 참았으면 좋겠네요.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런 제 말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린 걸로 봐선 정말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뭐 결혼해서 잘 사나 보다 했습니다. 아들과 그 문제로 따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아들도 며느리가 재혼한 거란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더 관심을 둘 수 없었던 게 저희 남편이 그 사이에 아주 아팠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바람을 몇 번을 피우고 몇 집 살림을 차리든 결국 남잔 죽을 때가 되면 조강지처를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전 그 말이 언제나 싫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찾아오니 그냥 인간적으로 외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다 보고 그런 꼴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아들은 화를 냈지만 전 그래도 남편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남편은 죽을 때가 됐다고 찾아온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어요. 마지막에 저와 아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너한테도 몹쓸 아버지여서 미안했다. 긴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그 사과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용서하진 않을 거라고 대답은 했지만 끝까지 상주 자리를 지킨 걸로 봐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화해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화를 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은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앞으로 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진 않았지만 보험을 하나 들어둔 게 있더라고요. 그 보험의 수령인은 저였고 말이죠. 그걸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되거나 용서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살았던 여자가 찾아와서 그 돈은 자기 돈이라며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장례식장을 뒤집어 놨을 땐 한편으론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고작 자기를 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여자와 살려고 그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뭐 그 여자는 아들이 잘 해결했어요.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했다고 듣긴 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할 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남편을 수발하고 보내고 그러느라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뭐라고 사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이 만나는 사람 있어요?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선 그렇게 묻더군요. 재혼도 했다는 애가 그런 건 왜 궁금해하니? 그냥 넌 너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끊었지만 영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주위에 물어물어 며느리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재혼한 남자 손버릇이 안 좋았나 봐. 그전에도 그래서 이혼한 모양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재혼을 시켰단 말이야? 모르지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래도 설마 자기 딸을 그런 논팽이 밑으로 알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집 엄마 욕심이 그득그득 하잖아. 그건 모를 일이야.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알고 보냈는지 모르고 보냈는지 몰라도 어쨌든 급하게 혼처를 찾아보낸 게 결국엔 체한 것 같다고 주위에서 떠들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안싸돈도 다 업보라고 생각은 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저라고 그런 생각까지 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딸내미를 그런 집으로 밀어넣고 본인은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다들 엄청난 여자라고 말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어지간해선 그런 얘기를 듣고서 딸을 그 집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엄마는 없을 테니까요. 한 번은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안싸돈이 잡으러 왔고요. 우는 딸아이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네가 내 수치야. 아유, 어떻게 쪽팔린 것도 모르고. 안싸돈이 며느리를 향해 어찌나 폭언을 쏟아냈던지 아들도 그런 안싸돈을 말렸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나서 자라는 것만큼 큰 유산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해도 속은 골마 있는 집들이 있는 것 보면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참 질기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에 저를 찾아온 남편을 봐도 말입니다. 며느리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아들의 아내였고 그리고 제 손주의 엄마니까요. 사실 며느리가 밉지만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이유도 그거고요. 제 손주의 엄마가 못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언젠가 너도 결혼할 생각이 있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싫어했던 아이라 영영 생각이 없을 줄 알고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아들의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마음을 닫고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나름 파란만장했고 워낙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보니 구구절절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쓰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힘들이지 않고 썼으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더없이 좋겠네요. 지나고 보니 참 세월이 길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는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행복해지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말이죠. 지금도 하루하루 자라는 손주를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들 키울 때 생각도 나고 말이죠. 아들은 제가 고생한다고 미안해하지만요. 길다면 긴 제 얘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동안 많이 공감해 주셨다면 전 그게 가장 기쁠 것 같네요. 그러면 전 이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건강하세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50이 되는 40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이 됐고요.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사는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저에겐 제 자식만큼 소중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을 키우시다가 마지막에 40이 넘으신 저희 시어머니가 낳은 딸이 있는데요. 첫째 아주버님과는 23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입니다.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인데 시누이와는 21살 차이가 나네요. 남편과 전 나이가 동갑내기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시누는 3살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시누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랐거든요. 꼭 제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고 업고 분유도 먹여줬습니다. 사실 전 아기를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친정 어머니는 저만 낳고 아기를 더 낳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절 낳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임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소원이 동생 하나 갖는 것이었는데 남편의 동생이 저의 오랜 소원을 풀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사귀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긴 형과 남동생이 있다고 할 땐 좀 시큰둥했어요. 남동생이나 오빠는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집에 가자고 했죠. 인형 같은 여자아이를 하나 보여준다고 말이죠. 전 아기를 좋아했으니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시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고요. 전 남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어요. 아장아장 걷는 딸내미가 하나 집에 있는 것이었어요. 전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에게 물었죠. 이 애 누구야? 설마 자기네 숨겨놓은 딸 아니지? 정말 닮은 것도 같은데. 자기 나 몰래 고등학교 때 딸 낳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고
얜 내 동생인데 늦둥이 동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낳은 딸이라고. 신우인 만나자마자 저에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옹알이를 하는 거였어요. 전 그 애를 자주 만나 돌봐주면서 언니라는 말을 가르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신우이에게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이를 마치 딸처럼 대하고요. 신우이가 사달라는 것이나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는 엄마처럼 딸바보가 돼서 신우이를 키웠어요. 신우이도 시댁 본가보다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자는 일이 더 많아지자 왠지 좀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신우인 시부모님들께도 늦둥이 딸로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과 사귀다가 23살에 뱃속에 우리 큰아들이 먼저 생기는 바람에 결혼식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저의 시부모님은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면서 절 호되게 혼내시고 우리 아들이 돌 지나기 전까진 마음을 풀지 않으셨죠. 집에서 캐리어 한 개만 가지고 쫓겨난 전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걱정 말고 자기 집에 가서 아기 낳자고 말을 해줬어요. 자기 아이니 책임지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만큼 남편에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만 자기한테 뭐라 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자기 뱃속 아기 낳고 나서 대학 졸업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볼게.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손주 낳을 때까지 시엄마가 돌봐줄게. 동수방에서 같이 지내면 되겠구나.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갔고 막내 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밤 11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내 집처럼 생각하고 지내렴. 네가 마음 편해야 뱃속 아기도 행복할 거 아니니? 전 우리 어머니처럼 시어머니도 저를 혼내고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이를 낳고 나선 육아도 거의 맡아 해주시는 등 절 많이 배려해 주시고 딸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시누이와 함께 제 아들도 시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가 시아주버님이 제대하고 막내 도련님도 대학에 들어가자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땐 제 아들의 돌잔치를 하고 난 후라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우리가 첫 신혼집을 얻는데 돈도 보태주시고 손주도 낳길 잘했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결혼식을 못한 우리 부부가 짠하다면서 결혼식 비용을 대주셨고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이제껏 친척 사촌들의 결혼식에 가셔서 낸 축의금을 좀 뽑아야 한다는 그분들의 속내도 좀 있긴 했지만 그 덕에 전 결혼식을 늦게나마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린 우리 아들과 시누이를 데리고 늦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고요. 제 첫째 아들을 우리 시누인 동생처럼 여기면서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혼여행 갈 때도 시누인 2박 3일 동안 떼를 쓰면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시누이의 그 고집과 떼에 우리 시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말았죠. 아이고 동수야, 내가 미안한데 너희 아들 돌보는 것도 힘든 줄 알지만 동이 좀 데리고 가라. 얘가 얼마나 우는지 밥도 안 먹고 떼를 쓰는데 아유, 이러다 병원에 실려갈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같이 놀다 올게요. 우리 아가씨가 제 말은 잘 들으니까 걱정 마세요. 무사히 잘 있다 오겠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전 그만큼 우리 시누이를 가족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엔 보통의 신우 올케 사이처럼 말싸움을 한다거나 신경전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나이 차이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도 마음씨 좋으시고 시누인 내 딸 같으니 전 친구들을 만나도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세상에 그런 시댁은 없을 거라면서 친구들은 저한테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갔다고 부러워하고 넌 정말 시댁에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에서 전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2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두 애들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나마 4학년 2학기 때 아기를 낳아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전 사실 한 번도 어디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친정엄만 두고두고 그 얘기로 지금도 저를 괴롭히시긴 하지만요. 전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둘째를 낳은 것을 본 뒤 바로 군대에 갔고요. 4학년 한 학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군대를 간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일이었지만 남편은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취업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대하던 해에 둘째도 2살이 됐고 남편은 갖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의 유치원비며 학원비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고깃집에서 불판도 닫고 배달도 하면서 우리 가게를 꾸려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 시아버님은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줄 테니 취업 준비나 잘 하라면서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가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야 나도 안심하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생각하고 그냥 취업 준비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난 결혼도 했고 이젠 징징거릴 때가 아니잖아. 부모가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되겠어? 난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못해. 네, 남편의 생각은 참 갸륵하고 올바른 생각이긴 하죠. 하지만 저와 애들에겐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론 생활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집에 와서 저 대신에 애들을 돌봐주시거나 반찬과 김치를 가져다 주셨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 남편은 어느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졸업생들 중에 최연소로 27에 취직을 하게 되어 남편은 너무나 기뻤죠. 저도 물론 좋았고요. 다행히 취업 준비에 긴 마라톤을 할 정도로 남편이 눈이 높지가 않았던 게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이 급했고 연봉이나 직장의 혜택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르바이트비보단 연봉이 높았으니까요. 그동안 저의 시누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들어갔죠. 저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하나 남은 시누이를 육아하시느라고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그리 자주 왕래하진 못했습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의 할아버지 제사 때나 명절에만 시댁에 갔다 왔어요. 그때도 항상 시아주버님은 집에 없었고 막내 도련님 역시 친구 만나느라 명절에 밤늦게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댁엔 시누이와 우리 애들끼리만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시누이를 낳으셨고 그 당시에 제왕절개로 낳았어야 했거든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이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시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아프시다고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힘들어도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렇게 고질병처럼 20년 동안 악화되어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시어머니에게 일장 연설을 하셨답니다. 육아도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시누이를 낳은 이후부턴 꾸준히 치료를 했으면 수술까진 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간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전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아버님과 시누이를 보살피면서 살았어요. 애들이 학교 간 이후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퇴원할 무렵엔 감기 몸살에 걸려 집에서 끙끙 앓게 됐고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애들이 약한 감기에 걸릴 때 전 끔찍한 몸살을 앓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 배 앞쪽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전 매일 정신이 없었죠. 제가 앓고 있는 동안 저의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남편과 애들에게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돌봐주셨습니다. 전 친정엄마가 둘이나 되는 제 애들을 봐주시면서 힘들어하신 것이 좀 짠해서 어머니에게 제가 조금 모아두었던 돈을 드렸어요.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애들도 돌봐주시고 남편에게 밥도 해주시고요.
절 데리고 병원도 다녀오신 어머니는 그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 돈을 저에게 다시 쥐어주셨어요. 예, 됐어, 정말. 네가 딸이니까 해준 일이지. 내가 돈 벌었으면 너희 집까지 왔겠니? 그냥 넣어둬. 애들 맛있는 거나 해주는데 보탰어. 아니야, 엄마. 그래도 엄마도 힘드신데 나 때문에 일부러 우리 집까지 와서 고생하셨잖아요. 이 돈 받아야 다음에 나도 또 급한 일 있을 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안 받으시면 미안해서 연락도 못해. 제가 부득부득 우겨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돈을 받아들고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친정 아버지께 자랑도 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희 친정 엄만 일찍 시집간 저에 대한 서운함과 대학 때 임신했던 걸로 화가 난 마음을 좀 푸신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면 전 시어머니도 좋으시고 친정 엄마도 그다지 저한테 심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삶을 살긴 했나 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도 없고 동서들도 저한테 막대하긴커녕 잘해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 참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다 우리 남편을 잘 만나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시댁 식구들도 절 깔보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누이가 다 커서 시집갈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시누이는 28배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이 보면 아주 평범한 결혼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 그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삶은 아주 평탄하고 순조로운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제 걱정 가득한 삶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저희 시누인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그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6개월 내로 초고속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부터 하느냐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란 작자가 그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의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인 다른 직원들에게 남자친구를 뺏길까봐 아직 어린데도 결혼을 감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바로 딸을 결혼시킨 것이 뭔데 후회가 되셨던 것이었어요. 내가 그 안싸돈이란 여자 실체를 알았으면 우리 동이 그 집에 절대 시집 안 보냈지. 그 여자가 그렇게 교양도 없고 손버릇이 나쁜지 몰랐지 뭐냐.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처음 봤을 때부터 쎄하더라니. 전 그 여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우리 시누이 그 집안이랑 영 끊게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시누이의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시누이가 결혼하던 날 전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기분이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못된 안싸돈의 속내를 전 간파하게 됐거든요. 시누인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 몰랐던 얘긴데요. 그 결혼식 날에 안싸돈이 자기네들 친척이 오자 그 사람들을 먼저 앞자리에 채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식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지라 자리 때문에 눈치 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어머,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여기가 제일 신랑 신부 잘 보이는 곳이에요. 이런 자리 흔치 않아요. 이쪽으로 다들 데리고 와요. 사돈어른, 여기는 신부 측 자리인데요. 이건 좀 선 넘으시는 거 아니신가요? 앞쪽에 전부 신랑 측 친척들만 앉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쪽으로는 자리 좀 비워주시죠. 아니, 자리에 무슨 임자가 있어. 그쪽 이름이라도 써 있어요? 근데 그쪽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 무슨 신부 어머니라도 되나? 안싸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래?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거기서 물러났으면 크게 사건화되진 않았을 테지만 전 그때 안 그래도 우리 딸 같은 시누이가 시집을 가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리를 뺏길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싸돈은 우리 쪽 친척들에게 밀려나 씩씩거리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썼고요.
아니, 옳게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집안일에 관여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수모를 잊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이쁘려면 사돈들이 잘해야지.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앙심을 품고 우리 신우이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걸로 두고두고 물고 늘어졌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신우이에게 물어보니 울면서 그 안싸돈에게 당했던 일들을 저에게 다 얘기하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 지금도 신우이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구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제가 나중에 신우이에게 듣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신우이 시점에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 때부터 이렇게 신우이 시어머니와 삐걱거리던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우이에게 따로 만나서 충고를 했어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 결혼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못되게 굴면 절대 참지 말고 이 언니한테 다 얘기해야 돼. 알았지? 아가씨는 내 딸 같은 사람이니까 어머니한테 말 못하는 것들도 언닌 다 들어줄 테니까. 저 시어머니 관상이 정말 못됐어. 아직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얘기 들으면 전 시어머니에게 편향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언니 걱정 말아요. 내가 잘 해드리면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일도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순진하기도 하죠. 우리 신우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 얘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선입견을 가지긴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씨 고운 우리 신우이의 성격을 알기에 전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정말 1년도 되지 않아서 신우인 눈물바람을 하면서 저에게 전화도 하고 우리 집에 달려오기도 하는 등 안사돈의 시어머니 노릇을 저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 안사돈의 만행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이 지면을 다 써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신우이도 드라마를 보면 좋은 시어머니가 잘 없으니까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보단 낫다면서 그 안사돈을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는 날은 찾아오게 마련이죠. 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엊그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무슨 가정부가 일 잘못해서 집이 더럽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알망구가 정말 그랬어? 내가 이 여자를 그냥... 전 계속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그만 이혼하라고 신우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실컷 울고 나선 신우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길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잘못하는 건 시어머니지. 남편은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 아직 사랑해요. 그런 이유론 저도 신우이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결혼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신우이에게 시어머니가 또 괴롭히고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인 펄쩍 뛰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친엄마에 대한 험담을 아내의 입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느냐고 하면서요. 참 우리 신우인 너무 마음이 착해요. 그게 전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험한 시댁살이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도 단단해야 하고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하는데 신우인 전혀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있어 신우이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났죠. 그건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가 집주인의 사기로 이중계약이 돼서 산지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신우이 남편은 그 후에 세입자가 이삿짐을 가지고 쳐들어오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을 뺏기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연락을 다 끊고 도망간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하지만 집주인과 뒷거래한 그 세입자는 당당하게 자기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서 빨리 집을 빼달라고 신우이와 그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시누이인 사이가 껄끄러운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그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가구 가전을 모두 팔아버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시누이인 그런 남편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답니다. 아무리 급하기로써니 시댁으로 갈 때 자기 아내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그때 시누이가 좀 더 강경하게 시댁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을 못했다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를 시어머니와 동거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다가도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틀어질 수 있는 게 고부간인데요. 시누인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야근한다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지금 밥 차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다. 네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리고 중간에라도 네가 전화해서 말을 했으면 너 안 기다리고 밥 미리 먹었을 거 아니니? 넌 시댁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 멋대로 하니? 어머니, 정말 치매 걸리신 거 아니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분명히 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 인연이... 넌 어떻게 멀쩡한 시애미를 치매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어? 내 나이가 아직 치매 걸릴 때는 아니잖아. 네 년이 건망증이지. 난 치매 절대 아니다. 우리 아들 오면 내 너 같은 년이랑 헤어지라고 말할 거야. 그때 마침 시누이 남편은 다른 나라로 출장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시댁에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시누이를 구박하고 나쁜 며느리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나중에 이런 안사돈의 만행을 듣는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이를 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진작에 우리 신우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빼내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구출했다는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더군요. 그래도 시누인 남편만은 시누이의 편이라고 믿으면서 그 못된 시어머니의 구박을 버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편마저 어느 날 시어머니의 계략에 빠져서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 화를 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분통 터지는 얘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시누이 남편은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시아버지도 동네 공원에 나가서 바둑을 두신다고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시댁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제 시누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인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이 머리채부터 잡히자 어이가 없고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대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놔주세요. 제발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입 닫아 이년아. 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내 진주 목걸이 훔쳤지? 그게 어떤 목걸인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처음 월급 받은 돈으로 사준 거야. 너 그거 얼른 내놔. 내놓을 때까지 내가 너 머리채 절대 안 놓을 줄 알아, 이 미친년. 어머니, 저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시끄러, 인연인. 이젠 거짓말까지 해. 네가 아니면 누가 그 목걸이를 훔쳐? 내 아들이 그러겠니? 네 시아버지가 그러겠니?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건 시어머니의 핸드백 속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 시어머니가 그 전날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그 목걸이를 자랑하고 풀어서 가방 속에 넣어둔 걸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엄한 사람을 잡아놓곤 진실이 밝혀지자 뻔뻔하게도 그 시누이 시어머니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전 시누이의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진작 알았으면 저도 그년의 머리채를 다 뽑아놨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한이 되네요. 전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그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10몇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맞짱을 뜨려면 얼마든지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 남편이 그 자초지종을 시누이에게 다 듣고도 자기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신우이의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 번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사과를 할 수가 있겠냐면서 제 시누이 보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더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안 되나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아무리 그랬다 한들 오히려 나이를 먹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게 윗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요? 시누이의 하소연을 듣고 나자 전 그놈의 집구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까지 그 집에서 시누이가 얼마나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누이에게 며칠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시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시누이의 남편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진 우리 시누이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땐 시누이도 마음을 심하게 다쳤는지 시댁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절대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남편도 자기 동생을 함부로 의심한 시어머니나 마음 다친 시누이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자기 엄마 편을 든 처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그 집구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바로 시누이 친정엄마인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사돈이 전화해서 막말을 퍼부으니 어이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어떻게 그 집안은 가정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켜요? 사흘이 다 되도록 며느리가 집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몇 마디 좀 했기로써니 팩 토라져가지고 자기 오빠 집으로 숨어버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딸한테 전화해서 시댁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저 그 집안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안사두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죠. 그리고 시누이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듣더니 시누이에게 찬찬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희야. 시댁살이가 만만한 게 아니야. 정말 견디기 힘들면 이 엄마가 너랑 이서방만 둘이 따로 집 하나 얻어주마. 그래도 이서방은 너한테 못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 집에서만 나오면 해결될 일인 것 같은데 어때? 엄마 말대로 할래? 시누이는 울면서 그러기 싫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라면서 시누이의 남편을 우리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만 살 수 있도록 돈을 보태줄 테니까 그 시댁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시누이 남편은 자기 장모님의 제안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긴 시댁에서 사는 게 좋고 집주인과 합의를 보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을 물어주기 전까진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엄청 나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누이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개 같은 집구석에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나 됐을까요?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미친 안사도는 시누이를 또 구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 불행하게도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말았고요. 전 시누이가 그날 아침 심한 감기 몸살 때문에 회사를 못 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시누이에게 그 집의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어플로 죽집에서 죽을 주문해 주려고 했지만 제 이상한 촉이 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직접 전복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어서 시누이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막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밖에까지 시누이 시어머니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시누이 시어머니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넌 오늘 꾀병 부리는 거지? 회사 가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힘없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아니에요. 저 아직도 머리 너무 울리고 힘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야, 이년아, 일어나. 안 일어나? 집에서 쉬면서 나한테 네 병간호까지 하라는 거야, 뭐야? 안 아픈 거 다 아니까
잔머리 쓰지 말고 얼른 일어나 점심이나 차려. 네 시아버지 이따 집에서 밥 드실 거니까. 아니, 네 년이 정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정 그 미친 안사돈의 고함 소리를 듣곤 눈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문을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대체 그냥 어떤 미친놈이... 아유, 아니, 사돈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우리 며느리가 또 뭐 일러 바치기라도 한 건가? 시끄럽고요. 왜 우리 시누이 못 살게 구는 건데요? 아까 아침부터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아픈 거 맞거든요. 꾀병이랑 진짜 아픈 것도 구분 못해요. 눈이 삐었나? 진짜 아줌마 치매 아니야? 뭐라고? 이 미친년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니년도 맞아볼래? 안사돈은 제 뺨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갈겼습니다. 이딴 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전 그 미친 여자가 저한테 먼저 손을 대도록 유도한 것이었거든요. 이젠 쌍방과실이고 전 정당방이잖아요. 전 안사돈이 저를 때리자마자 손바닥에 힘을 줘서 그 여자 뺨을 올려붙여 버렸습니다. 짝소리가 나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죠. 안사돈은 벌개진 뺨을 붙들고 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안사돈이 점점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지자 전 그 여자의 멱살을 콱 붙잡고 눈앞에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아줌마, 정신 나갔어? 당신이 먼저 나 때렸으니 난 정당방위를 한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경찰 불러보라고. 나 우리 시누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더 놔둘 수 없어. 이혼시킬 거야. 내가 아까 당신 며느리한테 소리 빽빽 지른 거 다 녹음해 놨거든. 이걸로 한번 된통 고발당해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시누이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당신 쪽에서 내야 할 거야. 정 그 미친 여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도 그 미친 여자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말이죠. 전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시누이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죽과 시누이의 가방을 든 채 시누이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제가 시누이의 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냈냐고 어떤 분들은 제가 경솔했다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저희 시누이가 당한 괴롭힘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전 시누이와 얘기할 때나 시누이와 통화를 할 때 그 내용들을 전부 녹음해 뒀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 시누 남편이란 작자가 시댁에서 살고 싶고 이사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전부 핸드폰에 녹음을 해뒀거든요. 언젠가 꼭 증거로 쓰여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전 경찰서에 가서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저에 대한 폭행 사실도 모두 진술했고요. 저도 정당방위로 한 대 때린 것까지 전 경찰에서 다 진술했습니다. 하나도 감추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전 정당한 고발을 한 것이고 시누이가 당한 괴롭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민사소송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장 소장을 제출해서 그 끔찍한 미친 여자를 고발했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시누이와 깨끗하게 이혼하겠으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시누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동희한테 소리를 좀 지른 모양인데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와이프 돌려보내주세요. 이번엔 장모님 말씀대로 우리 본가에서 분가하고 저랑 동희 둘이서만 살 집 제가 찾아볼게요. 됐네. 난 자네에게 더 실망했어. 못된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서? 그런 집구석에 우리 시누이 절대 다시 못 들여보내. 이제 자네랑 시누이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가서 이혼장이나 기다려. 저의 시어머니도 딸이 이제까지 그 미친 시누이의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로 당했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만은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하시면서 얼른 시누이를 이혼시켜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그 댁의 현관에서 녹음한 것들을 들려드리니 제 남편도 시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여보, 안 되겠네요.
그 개차반 같은 집안에서 우리 동이 하루라도 빨리 빼내와야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나도 그 여자 그렇게 미친 짓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난 내가 딸을 심약하게 키운 건가 해서 괜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잖아. 우리 동이가 이렇게 구박받고 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우리 딸. 그러니까 우리 금쪽 같은 귀한 동생에게 이런 막말을 퍼붓고 아프리한테 밥을 차리라고 해?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에 우리 시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시누이 곁에서 모두 잠을 잤어요. 시누이가 안심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오래오래 시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려 줬다고 합니다. 우리 시누이는 그 일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서 시누이는 이혼한 후에 위자료로 2억을 받게 됐습니다. 전 정말 승률이 좋다고 소문난 이혼 변호사를 시누이에게 붙여줬고요. 제 딸같이 업어 키운 시누이가 시댁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고 그 때문에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저 못된 안싸돈에게 꼭 벌을 줬으면 좋겠다고 변호사에게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변호사님은 그 의뢰와 부탁을 잘 들어줘 이혼 소송은 시누이 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 아직도 그 미친 집안에서 시누이를 빼내온 것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요. 그 못된 안싸도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집안과 연을 끊는 것이 시누이의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죠. 이혼녀라는 꼬리표보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집안과 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신우는 친정으로 돌아온 뒤부터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고 얼굴에 졌던 그늘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맨날 싫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다가 마음 편해지는 친정에 오니까 시누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애라도 생겼다면 그렇게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았을 거고 양육권 다툼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시누이 의견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니면서 시누이인 이혼 위자료를 받은 걸로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그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었고 남편과 이혼도 한 마당에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을 회사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껄끄러운 일이니까요. 시누인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커피 관련 자격증을 땄고 카페를 차리기 전에 남미로 여행을 가서 커피밭들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커피 원두 공장과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바빠야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정신과 의사도 시누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답니다. 카페 창업을 알아보면서 시누이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 다니고 있어요. 이젠 남자도 연애도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30대인 신우가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봐 싶어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고 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인연은 따로 있을 거예요. 남자가 세상 인구의 반인데 언젠간 우리 신우도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죠. 인생은 기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 시켜주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젊은데 어쩌겠니. 지금은 아직 병원도 다니고 확실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잘못이다. 우리 동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네 말이 맞아.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자꾸나. 지난달에 카페 일을 시작하자마자 시누인 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언니에게 서빙이나 과자 만들기 같은 걸로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도 신우이의 카페에서 알바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귀여워하고 좋아하던 신우이와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저도 즐겁고 신우이와 마음도 잘 맞아서 어느 날은 카페를 닫고 둘이 여행을 가기도 한답니다. 저희 카페는 정기 휴일이 없어요. 대신에 저와 신우이가 마음 맞는 날은 하루 정도 문을 닫고 짧은 여행을 다니거나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저희 신우이는 이렇게 혼자 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남자는 친구로만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를 못 만날 이유도 없고 혹시나 남자만 보고 또 결혼했다가 미친 시어머니를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막말하는 사람은 피하시길 꼭 명심하시고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게 건강한 거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신우이처럼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땅의 며느리들께선 얼른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안 그러면 정신이 피폐하게 되고 세뇌를 당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